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최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 컨텐츠 제작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뒤에 계시는 분들 목소리 잘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언리얼 엔진에서 아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목차고요. 먼저 배경을 만드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언리얼 엔진 4에서 사용하고 있는 렌더링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배경 최적화하는 방법과 캐릭터 제작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배경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배경은 로보리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관심이 뜨겁네요. 이 로보리콜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에픽 게임즈 보시면 런처 있잖아요. 런처에 모드 제작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로보리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모드 같은 걸 제작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제 에디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배경을 만드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배경 오브젝트도 만들고 레벨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레벨 에디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레벨 에디터는 쉽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레벨 에디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바로 이거죠. 3D Max라든지 마야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뷰포트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볼 수 있는 게 왼쪽, 앞쪽, 상단 뭐 이렇게 있고 퍼스펙티브 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직접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드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 에디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트라든지 볼륨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레벨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버텍스 페인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텍스처 블렌딩을 한다거나 머티리얼 블렌딩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지형도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형 만드실 때는 이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폴리지라고 해서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손쉽게 아주 그냥 이렇게 빨리 배치하실 수 있는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 편집 툴이라고 해서 BSP라고도 하는데 FPS 게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게임 배경을 만드실 때 목업 작업을 할 때 이 BSP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레벨에 그 액터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배치를 하면은 이 월드 아웃라이너에 어떤 액터가 배치되어 있는지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쪽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레벨에 어떤 액터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뭐 파티클 이펙트, 블루프린트, 뭐 스태틱 메쉬, 뭐 스켈레털 메쉬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 메쉬 이런 것들이 쭉 목록으로 나와서 그 레벨의 상태가 어떤지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디테일이라는 건데요. 이 디테일은 이쪽에 보시면 디테일 패널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를 이렇게 배치하면은 여기 이제 디테일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든지 뭐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뭐 컬러 그레이딩 이런 거 다 이제 뭐 톤 매핑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렌즈부터 시작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눈에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하시면 이거를 모디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건데요. 이 컨텐츠 브라우저는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 메뉴에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컨텐츠 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고요. 이게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히어라키가 있어서 폴더 구조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썸네일 뷰라고 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어떤 것들인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들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마우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확대해도 되고 축소도 돼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잘 돼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에픽게임즈는 게임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도 직접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중 일환으로 하나 이제 뭐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쪽 뷰 옵션 밑에 보면 썸네일 편집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컨텐츠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가져오면은 이렇게 뷰가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썸네일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티스트가 보기 편하게 자기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 완료를 누르면 저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죠. 실제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트 컨텐츠 작업하는 거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 어떤 프로젝트든 마찬가지지만 프로젝트를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유닛 셋업을 먼저 하죠. 바로 옆에 써 있는데 모르시네요. 아무튼 유닛 셋업을 제일 먼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닛 셋업이 뭐냐면은 캐릭터하고 배경 어셋하고 크기를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월드, 그러니까 실제 현존하는 월드를 보면 건물 높이라든지 나무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도 안 되게 커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게임 제작을 하다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먼저 이 유닛 셋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하고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크기가 이상하게 뭐 어떤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걸 방지를 해주는 거죠. 특히 공동 작업을 할 때 아티스트 작업자분들이 여러 명일 때, 특히나 각자 작업을 하는 게 유닛 셋업이 다르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닛 셋업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제작을 해야 되겠죠. 월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뭐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컨셉부터 하죠. 컨셉부터 해서 뭐 다 작업을 하는데, 이제 간략하게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오브젝트를 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맥스에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제작을 해요. 마야나 이런 데서.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뭐 지브러시나 뭐 그다음에 머드박스나 이런 데서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맥스에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오브젝트를 엔진에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거를 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분께서 맥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죠. 이 만든 오브젝트를 어떻게 엔진에 가져가느냐, 파일에서 익스포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FBX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스 데이터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공사로 가서 전주 한옥 마을 기둥 이렇게 쳐서 한글을 지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익스포트가 돼요. FBX가. 그러면 다시 이제 엔진으로 와서, 제가 아까 모든 컨텐츠는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주 한옥 마을 딱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썸네일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Asset Impor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제가 아까 만든 맥스 데이터에서 한옥마을 기둥이 있죠. 이걸 가지고 임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FBX 임포트 옵션이 떠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다 짚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컬리전, 얘가 가지고 있는 충돌 처리를 자동으로 만들 거냐,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딨지? 이쪽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을 임포트를 할 거냐 물어봅니다. 맥스에서 작업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도 같이 가지고 올 거냐, 그리고
메쉬를 합칠 거냐 이렇게 해서 물어본다. 이 정도 해서 옵션에서 OK를 누르면 엔진에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금 만든 거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가져왔죠? 네, 이런 식으로 배경 어셋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머티리얼을 제작을 하는데요. 메쉬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언리얼 엔진의 장점 중에 하나인 머티리얼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셋에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오면 오브젝트와 따라서 이렇게 머티리얼이 같이 따라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쪽이 지금 보고 있는 창이 프리뷰 모드고요. 이쪽에 노드를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워크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디테일 패널이 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노드의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 노드 디테일 패널이 있고, 이쪽에 보면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쉐이더 어떤 걸 짤 건지에 따라서 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선택해서 드래그 드롭 하시면 노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 중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이렇게 구체로 되어 있는데 얘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셔서 이 스태틱 메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 주전자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 오브젝트가 그냥 여기서 프리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죠? 잘 모르셨죠 이거? 저도 사실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텍스처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한번 볼까요? 노멀맵이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서페이스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노멀맵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져왔는데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쪽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붙어오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노멀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노멀맵을 넣어주면 이렇게 덩어리가 탁 생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러프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 그 다음에 뭐 파란색으로 뭐 메탈릭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질감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덩어리가 살아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머티리얼을 쭉 만들어 주시면 멋진 머티리얼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뭐냐면은 방금 오브젝트를 컨텐츠 브라우저에 이렇게 가져올 때마다 머티리얼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머티리얼 노드를 다 연결해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든지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첫 번째 작업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 처음에 세팅할 때 분류를 좀 지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면 나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빌딩이면 빌딩, 뭐 유리면 유리, 거울이면 거울,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마스터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머티리얼을 만들어주면 걔를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은 그 노드를 일일이 다 만들어줄 필요 없이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메탈이라든지 러프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텍스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머티리얼을 만드실 수도 있고 나중에 관리도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빅게임 분야에서는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게임 쪽에서는 이건 거의 필수거든요. 게임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 이게 대체 뭐냐? 혹시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에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 뭐냐면 흔히 말해서 뭐 PBR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PBS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따져보면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이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을 채용을 해서 렌더링을 쉐이딩을 처리를 하는데요. 예전 방식, 그러니까 PBR 이전의 예전 방식의 렌더링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흔히 자주 쓰는 폰 쉐이더죠. 빛 처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단조로웠습니다. 근데 PBR로 넘어오면서 리플렉션이라든지 프레넬이라든지 스페큘러라든지 러프니스라든지 뭐 메탈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이죠. 퀄리티가 확 차이가 나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이 PBR은 쉽게 말해서 빛의 흐름을 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렌더링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디즈니에서 먼저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제 많이 퍼지긴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보다 사실적인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서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면이죠. 여기서 빛이 이렇게 서페이스로 향해 옵니다. 그러면 질감에 따라서 뭐 그냥 이렇게 바로 튕겨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질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람 피부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빛이 투과가 되잖아요. 그죠? 스캐터링이 일어나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산란을 일으킨 다음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PBR 렌더링이고요.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고요. 이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을 그렇다면 언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알아보면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베이스 컬러, 스페큘러, 메탈릭, 러프니스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것들이 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가 뭐냐면은 혹시 여기 아티스트 분들 계신가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럼 큰일인데? 네, 그래도 아티스트 분들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디피즈 텍스처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피즈 텍스처라고 해서 예전에는 텍스처에다가 색깔 정보와 빛 정보와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리고 어두운 명암 부분,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피즈 텍스처에다 다 처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빛을 좀 페이크로 만드는 거죠. 그랬죠. 근데 PBR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라는 텍스처를 이용해서 색깔 정보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하이폴리곤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알베도 맵이 뭔지 아실 텐데 알베도 맵이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물에 대한 색깔 정보만 만들어주는 게 베이스 컬러고요. 이 베이스 컬러를 만든 거를 이제 질감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탈릭이 있습니다. PBR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금속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PBR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값 0에서 1로 이렇게 쭉 넣었을 때 바로 그냥 상수값 1만 넣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메탈릭 느낌이 나요. 이거 그냥 간단히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는 게 빠르니까 얘네들 다 끄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다. 베이스 컬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수값 0에서 이를 넣어주면 이렇게 메탈 지감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리플렉션이 보이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리플렉션 캡처 액터라고 레벨에 배치하시면 주변 환경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상수값만 이용해서 이렇게 메탈릭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예전 방식에서는 스페큘러 레벨하고 스페큘러 컬러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서 생기는 빛 처리를 페이크로 좀 처리를 했었죠. 컬러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색깔이 반사됐을 때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때 색깔을 만들어주고 레벨로 빛의 정보를 밝기를 조절했었죠. 근데 이제 PBR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페큘러는 PBR에서 메탈릭하고 베이스 컬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엔진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특히 언리얼 엔진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페큘러만 예전처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러프니스라는 겁니다. 이게 러프니스가 뭐냐면은
그냥 한국말로 그냥 풀었을 때 쉽게 말해서 거칠기 맵, 거칠기 맵입니다. 아까 제가 베이스 컬러에서는 그냥 색깔 정보만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색깔 정보에다가 이 러프니스, 질감, 거칠기, 표면 거칠기 맵을 만들어서 넣으면 거기에 이제 그 텍스처, 이제 베이스 컬러 텍스처에 질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BR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처 중에 하나고요. 이 거칠기 표면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게 보이는데, 산란되는 게 보이는데, 이 러프니스 값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크롬 같은 걸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질감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프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레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효과라고도 하고, 이 프레넬을 예전 방식에서는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 페이크로 만들려고.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 4에서 이제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에서는 이 프레넬을 몇 개 간단한 노드만으로도 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반사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리플렉션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예전 방식에서 막 큐브맵 쓰고 막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걸 방법 페이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PBR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빠르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스페큘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뭐 베이스 컬러는 색깔만 있고, 러프니스는 질감만 이렇게 표현해주고, 스페큘러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리플렉션도 그렇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터미네이터의 액체 로봇 같은 건데 같은 느낌처럼 되게 리플렉션이 잘 처리가 되죠. 기본적으로 그냥 엔진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요. 그리고 메탈릭도 마찬가지로 쇠는 쇠, 가죽이면 가죽, 뭐 이런 식으로 상수값 0에서 1값으로만 지정을 해주면 최종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렌더링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내용이 바로 이제 배경 텍스처 만드는 방법입니다. 텍스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보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베이스 컬러 텍스처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베이스 컬러에서 그냥 그 색깔 정보 같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들어가 있죠. 보고 있으면.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메탈릭 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로봇들 같은 거 이런 거는 오클루전을 좀 넣어주시면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팁이 있습니다. 저희 로보리콜 컨텐츠 열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처 만드실 때 뭐 디테일 텍스처, 타일링하는 텍스처라든지 노멀맵이라든지 러프니스나 메탈릭이나 이런 텍스처들도 있고 마스크 채널 맵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러프니스 텍스처는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보시면 노이즈 맵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감의 거칠기 부분은 잘 표현되도록 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물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 맨 위에 깔려있는 나무의 거칠기가 어떤지 그리고 그걸 받치고 있는 기둥이 철로 되어 있는데 철 거칠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러프니스로 잘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레벨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주로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와 레벨 에디터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레벨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벨 에디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레벨 스트리밍 세팅을 한다거나 공동 작업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배경팀, 사운드팀, 기획팀 뭐 이런 식이 있으면 레벨을 서브 레벨을 쭉 만들어 가지고 각자 팀에서 작업을 해서 공동 작업을 쭉 해요. 저는 배경 아티스트니까 배경 레벨만 잡고 작업을 하면 그 레벨 제가 만드는 거 위에다가 사운드팀이 사운드를 거기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레벨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텐츠가 준비되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벡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 에디터에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벡터를 배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볼까요? 해보죠. 자,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먼저 이쪽 파일에 보시면 새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새 레벨에서 공백 레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백 레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온 이런 어셋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 세계와 똑같이 먼저 바닥을 먼저 만듭니다. 바닥을 이런 식으로 레벨을 배치를 해서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치 얘를 0점에 맞춰줘요. 그러면 0점에 이렇게 딱 맞춰서 떨어지죠.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이게 지금 차도인데 차도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도블럭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액터인데요. 액터와 어셋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이 컨텐츠들은 어셋이라고도 합니다. 어셋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어셋을 레벨에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를 하시면 그게 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액터라고 부릅니다.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 액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기즈모라는, 그러니까 뭐 피봇이라고 하는데 피봇이 생겨요. 그래서 이 피봇이 생기는데 언리얼 엔진 4 같은 경우는 3차원 그래픽을 지원하잖아요.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차원에 맞게 이 좌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X, Y, Z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트랜스폼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걸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면 로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표별로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배치를 하실 때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도블록 긴 걸 하나 만들었으니까 코너를 이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액터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실 때는 Al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복사가 돼요. 이 복사된 거를 바꾸고자 하는 액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이게 스태틱 메시 탭이 있죠. 여기다 딱 넣어주세요. 그러면 화살표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액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가까운 데 가서 딱 이렇게 맞춰주면 보도블럭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 다음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추가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딱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선택해서 복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개를 선택하시고 그룹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G키를 눌러주시면 그룹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맥스에서 하는 그 그룹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다시 이제 반대로 Shift G키를 누르시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컨트롤 G키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또 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얘를 맞춰주기가 피봇이 저쪽에 가서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 움직이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여기에 피봇이라는 게 있어요. 피벗에 가보시면 여기에 피벗 옵셋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피벗이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참 쉽죠?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딱 다시 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고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설정을 누르고 피벗 옵셋으로 설정을 눌러버리시면 이쪽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아까 취소가 돼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피벗이 이쪽으로 계속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 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쪽에다 붙여 보겠습니다. 안 되죠? 180도로 돌려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붙여 볼게요. 카메라가 센서가 너무 센 3, 4. 그래서 피벗을 얘도 마찬가지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맞춰요. 자, 안 맞았네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딱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위치가 안 맞는데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으로 해볼게, 얘를 컨트롤 G키 눌러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 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사를 해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미러링을 해서 미러링 툴을 이용해서 미러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녹색 축이 Y축이죠. Y축으로 미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벡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키 누르신 다음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Y 미러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러링이 됩니다. 참 편하죠?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X축이니까 X축으로 미러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러링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거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제가 미리 준비해 온 어셋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저는 건축가를 안 나와서 정확히 수치를 딱 맞춰서 하진 않는데 진짜 레벨 잘 만드시는 분들은 수치 딱 맞춰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옆에 또 다른 건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건물의 바닥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떨어져 있죠. 이걸 바로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듈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분리를 해놔요. 얘도 한번 넣고 그런 다음에 모듈 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른 걸로 바꾸면 얘가 아닌데 이렇게 문짝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듈화를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복사를 하고 하면 이렇게 바로 2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를 해서 처마가 있어요. 처마를 만듭니다. 얘도 다 모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맥스에서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듈화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건물 위에다가 좀 더 높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막 대충 뚝딱뚝딱 하는 것 같지만 새벽 3시까지 연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이 안 맞네요. 그죠? 이럴 때는 늘려주시면 돼요. 제가 이게 건축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배치 툴 중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같은 벡터들을 일일이 이렇게 다 선택하기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같은 벡터를 선택하고 싶은 벡터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2키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2키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서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옆에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옆에가 만들어졌어요.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90도.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이쪽은 지워야지.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자,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좀 줄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물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셋들을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 있는데 이미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조립해서 넣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모듈이 얘도 모듈이거든요. 모듈로 만든 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 미리.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닌데 3번이죠. 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을 해서 만든 거를 미리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미리 이제 하나 조립해 놓으면은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도시를 쉽게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거리가 금방 완성이 됐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런 플랜 오브젝트들 같은 거를 배치를 해가지고 구멍을 메꿔줍니다. 사실 이것도 사이즈를 재고 정확한 수치를 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 아티스트니까 아티스트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메꿔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면은 도시를 아주 그냥 순식간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만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배치는. 자, 이제 그러면 배치하는 걸 대충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느냐? 라이팅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라이팅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먼저 디렉셔널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를 알아보면 이게 뭐냐면은 현실 세계에 보면은 저희 태양계에는 태양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렉셔널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를 이용해서 주광, 그러니까 태양광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배치를 해보면 이쪽에 보면 모드에 가보시면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얘를 라이트 방향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그림자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이트 정보 값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주광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모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이 모빌리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먼저 스태틱은 라이트 맵을 나중에 베이크를 할 건데 라이트 맵 베이크 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셔너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제공합니다. 똑같은 거를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림자를 정적인 그림자하고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쓰는 다이나믹 섀도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를 디렉셔널 라이트에다 모빌리티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무버블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그림자를만 처리할 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스카이라이트. 스카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아주 편리하게 얘기해보면 섀도우 영역의 밝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라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스카이라이트를 배치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를 똑같이 제공하는데 큐브 맵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볼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지금 스태틱인데 값을 올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밝게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환경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카이 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 라이트는 뭐냐면은 분위기 또는 조명, 그러니까 형광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LED 같은 거 이런 거 필라이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 만드실 때 사용하는 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빛이 너무 약한데 이렇게 불빛을 더 빼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가로등 같은 거 분위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주로 스태틱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라이트를 배치를 했으니까 라이트 맵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라이트 맵으로 저희는 이제 라이트 맵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메시에서 라이트 맵을 베이크할 좌표가 펴져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엔진에 가져올 때 자동으로 필 수도 있고요.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펴가지고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맵을 편 상태에서 가져오면은 저희는 이제 라이트 맵을 구워주는 베이크 해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이트 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이트 매스를 이용해서 베이크를 하시면 이렇게 글로벌 리니메이션이라고도 하죠. GI를 이렇게 베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베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월드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세팅창에 보시면 월드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월드 세팅에 라이트 매스로 세팅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이게 좀 옵션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부분 몇 개만 보면 여기 보시면 라이팅 바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빛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딱 닿으면 바닥에만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난반사를 일으켜서 튕기잖아요. 방수가 튕기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얘 질감에 또 빛을 튕겨서 주변으로 또 튕깁니다. 이렇게 계속 튕기잖아요, 빛이. 그 빛이 튕겨가지고 지하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 빛을 몇 번 튕기게 할 거냐라고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5나 뭐 이런 식으로 6이나 이렇게 세팅하시면 6번 튕기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컬러라는 게 있는데 환경의 컬러를 더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중에 베이크 하시면 이 값이 들어가고요. 그림자가 너무 어두운 것 같다,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것 같다면 이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퓨즈 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면 나중에 빛이 이렇게 튕길 때 거기에 디퓨즈 값에 부스트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뽀샤시한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팅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빌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에 빌드를 눌러주시면 라이트가 빌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스왑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스왑 에이전트인데 제가 PC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CPU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 딱 보여줍니다. 얘네들이 지금 라이트 맵을 빌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고 있으면 제 컴퓨터 CPU가 몇 개인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스왑 에이전트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면은 혹시 렌더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렌더팜 영상 쪽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이것도 렌더팜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빌드팜이라고도 하는데 빌드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PC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하나만 가는데 이거를 옆에 있는 동료분들 컴퓨터를 이쪽에 세팅창에서 여기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를 거시면 동료분들이 일을 못합니다. CPU를 다 가져받았으니까요. 갑자기 동료분들이 옆에서 왜 이러지? 이러면 이제 옆에 분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빌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거 CPU를 가져다가 분산 빌드를 해서 나중에 딱 합쳐져서 제 거 PC에다 매핑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동료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빌드가 끝났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빌드를 하면 이렇게 라이트 빌드가 끝났어요. 지금 그림자가 생기는 게 보이죠? 지금 원래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밝게 안 나와요. 제가 스카이라이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좀 환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빌드가 됩니다. 이런 빌드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이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한 탭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죠. 이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변 환경을 캡처를 이렇게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리얼 엔진 4에 보시면 리플렉션 캡처라는 액터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리플렉션이 캡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맵이 있어요. 완성된 맵이 있는데 보면 얘는 메탈이고 얘는 거울이고 막 이런데 되게 밋밋하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쪽 모드에 보시면 리플렉션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렉션 액터, 캡처 액터가 2개가 있는데 먼저 구체로 한번 제가 가지고 배치를 해볼게요.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반사하는 게 보이나요?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메탈릭도 메탈릭가 살아나죠? 보시면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리플렉션 액터를 배치를 해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유리창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이렇게. 그렇죠? 주변 환경을 캡처를 하죠. 아무튼 이런 사실적인 리플렉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액터를 배치를 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리플렉션 캡처 액터를 배치를 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오브젝트를 단순한 모양 위에다가 투영하는 형태라서 실제 오브젝트를 정확히 반사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플렉션 캡처 액터가 지금 기지모 형태가 지금 구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구체 형태를 주변을 캡처를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는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그리고 평평한 거라든지 매끄러운 표면에는 노멀 맥과 러프니스를 이용해서 리플렉션을 흐트려주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캡처를 하시면 이렇게 되게 리플렉션이 뭉툭하게 됩니다. 이렇게 뭉툭하게 돼요. 근데 러프니스 값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캡처 액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먼저 액터, 그러니까 레벨 전체 큰 씬을 캡처할 수 있도록 액터를 크게 하나 배치를 해요. 레벨에다가.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물 웅덩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바로 옆에 있는 환경을 캡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플렉션 캡처 액터는 한 월드에 최대 341개까지만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맵 하나에다가 300개까지 배치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많아봐야 한 50개 정도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캡처되는 이 입자가 반사되는 게 좀 거슬리면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SSR을 꺼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반사가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게 환경 세팅입니다. 환경 세팅이 뭐냐면은 흔히들 말하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면 되게 예쁘신 여자분이 계세요. 화장을 안 해도 쌩얼일 때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화장을 하시면 더 예뻐지겠죠, 그죠? 네,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후처리인데 후처리가 없을 때는 맵이 그냥 생으로 보이는데 거기다 후처리를 넣으면 되게 뽀샤시하고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존에 제가 대충 배치해놓은 걸 지우면 이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가 없는 상태에서 라이트맵만 구워진 상태면 이렇게 멋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모드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선택하신 다음에 배치 레벨에 배치를 합니다. 레벨에 배치하시면 이렇게 볼륨이 배치가 되는데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볼륨 크기 안에 들어가면 이펙트가 작동을 하고 나가면 작동을 하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레벨 전체에 감싸기는 지금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이 디테일 패널에 가셔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세팅에 언바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세팅을 해주시면 이 크기와 상관없이 레벨 전체에 이게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가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펙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몇 개만 해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오토 익스포저라고 해서 노출 값을 조절하는 건데 여기 익스포저 바이어스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이렇게 천당을 만들 수 있어요.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샤시하게 금방 이뻐졌죠? 이게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예쁘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많이 쓰시는 블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룸은 뭐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블룸 값을 한번 조절해 볼까요? 네, 천당을 좀 더 천당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더 포샤시해지죠? 네, 사실 농담이고요. 그 네온 사인이라든지 뭐 광선검이라든지 레이저 같은 거 보면
그 레이저에 보면 네온 사인이나 보면 거기 주변의 환경이 네온 이제 빛이 발광하잖아요. 그런 값들을 증폭시킬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블룸이라는 겁니다. 이 블룸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LUT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티스트 분들이 배경을 어느 정도 환경 세팅을 하고 그 이 화면은 스크린샷을 떠요. 그 다음에 스크린샷 뜬 것을 포토샵에 가져갑니다. 포토샵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 LUT 맵을 위에다 올려놓고 레벨이라든지 커브라든지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효소 이펙트들을 넣어서 분위기를 잡아주면은 그 포토샵에서 세팅한 값이 엔진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텍스처를 여기다 넣어주면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가 이렇게 확 나죠.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을 세팅을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여기서 LUT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령 도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씬을 만든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게 정상적인 LUT 맵이 들어간 건데 이런 걸 이용하면 이렇게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포토샵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포그. 이제 대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그를 많이 사용을 하죠. 포그가 없을 때, 있을 때 차이가 납니다. 포그도 한번 배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드에서 포그를 선택을 해서 레벨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그를 좀 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포그 벡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벡터 값을 조절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포그 디테일을 보시면 덴시티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시티 값을 올리면 좀 더 이렇게 천당은 점도 천당같이 만들 수 있어요. 보시시하게. 그 다음에 색깔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보시시하게 분위기를 만들면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폰오프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고 오파시티 값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타트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 포그가 어디 거리에서부터 발생하게 할 거냐 세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00 정도 하면은 바로 앞에는 포그가 없는데 멀리 있는 거 이렇게 포그를 세팅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 느낌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티스트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인다이렉트 라이팅 캐시라는 건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라이트 매스로 이렇게 빌드를 걸면 스태틱 메시에 이렇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가 이렇게 베이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적인 오브젝트에만 베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캐릭터에는 이 GI가 안 먹습니다. 간접 조명이 안 먹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캐릭터가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벨을 다 만드시고 캐릭터를 올렸는데 캐릭터가 까맣게 보인다. 그럴 때는 바로 이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에다가 라이트 매스 임포턴스 볼륨을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그 다음에 베이크를 하시면 이 캐릭터가 주변 환경과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간접 조명이 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시각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표시라는 게 있어요. 표시 눌러보시면 시각한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볼륨 라이팅 샘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켜주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점들이 쭉 생기죠. 그렇죠? 이 점들이 이제 인다이렉트 라이팅 캐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간접 조명으로 빨간색을 넣으면 그 다음에 라이트를 베이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라이트 정보를 간접 라이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캐릭터가 이 근처에 갔을 때 라이트 맵이 베이크 된 것도
캐릭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배경을 좀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뭐 게임 요소들 중에 하나인 뭐 컬리전이라는 게 있죠. 나중에 뭐 VR 게임을 만드신다거나 AR 게임을 만드신다거나 하시면 이 컬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요소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죠. 바로 충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 충돌 처리는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맥스나 마야에서 커스텀하게 컬리전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킹 볼륨이라고 해서 레벨에다가 직접 이 볼륨을 배치해서 캐릭터가 가지 못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다. 근데 이 건물을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다 커스텀하게 컬리전을 만들어서 오면은 부하가 심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모드에서 블로킹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검색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배치를 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키웁니다. 키워서 이 건물 사이즈에 딱 맞춰요. 이렇게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나중에 충돌 처리를 할 때 이 박스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리전이 이제 되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최적화 하실 때 이 컬리전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서 꼭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들은. 그래서 이런 컬리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을 최적화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예쁘게 만들었으면 이제 실제 VR 게임이나 뭐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데서 좀 잘 나오게 하려면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계라는 툴입니다.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쪽 메뉴 상단 메뉴 창에 보시면은 이때 통계라는 게 있어요. 이 통계라는 걸 눌러주시면 통계 툴이 이렇게 딱 생기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의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액터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또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액터가 101개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얘를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레벨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액터를 선택하시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 또 이렇게 정보를 보여줍니다. 어떤 액터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통계 툴을 이용해서 레벨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시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 최적화 뷰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라이트맵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트맵이 어느 정도 밀도 처리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 복잡도 모드라는 게 있어서 쉐이더가 어떤 게 무거운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D 배색이라고 해가지고 LOD 처리되는 액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뷰 모드에서 최적화 뷰 모드에서 LOD 배색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LOD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LOD 배색을 눌러보시면 어떤 액터들이 LOD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LOD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와이어 프레임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들어가서는 머티리얼 텍스처 스캐닝 정확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도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드로프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이제 나중에 작업자분들이 액터들을 합쳐주잖아요. 합쳐주는데 액터 머징을 엔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액터 병합이라는 툴이 있는데 합치고자 하는 액터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자 툴에서 액터 병합을 눌러주시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뜹니다. 그래서 합쳐주는데 메쉬를 포함해서 머티리얼도 합쳐주고요. 기본적으로 라이트맵도 당연히 합쳐서 아틀라싱 해주고 베이스 컬러라든지 러프니스나 노멀맵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합쳐서 아틀라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거를 합친 거를 맥스나 마이어로 가져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메시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쉐이더 복잡도 모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쉐이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최저가 뷰 모드에서 쉐이더 복잡도 모드를 눌러주시면 밑에 그래프가 있죠? 녹색에서 하얀색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가벼운 쉐이더고요.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갈수록 무거운 쉐이더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쉐이더가 무거운 것 같다, 하얀색이다.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머티리얼을 열어가지고 지금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데 머티리얼을 여시면 자 이렇게 머티리얼 에디터가 열려집니다. 그러면 머티리얼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네. 이 정도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계를 눌러보시면 이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쉐이더 정보들이 이렇게 쭉 밑에 나옵니다. 통계가 돼서 텍스처 샘플러를 몇 개 쓰고 있는지, 버텍스 쉐이더는 얼마의 인스트럭션을 먹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조금 쉐이더를 지워 나가는 거죠. 좀 이건 없어도 되겠다 이런 거는 이쪽에서 제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쉐이더를 최적화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터 라이트맵 해상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닫아볼까요? 이쪽에 최저가 뷰 모드에 보시면 라이트맵 밀도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지금 체커 문양으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체커 문양이 밀도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라이트맵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밀도가 큰 거면 큰 걸수록 라이트맵 밀도가 좀 넓은 거죠. 그러니까 텍스처를 좀 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액터를 선택해서 이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얘가 아니구나. 얘를 볼까? 왜 안 나오지? 그거구나. 얘를 해볼까? 라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오버라이든 라이트맵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맵 밀도가 120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64, 32, 12 이런 식으로 하면 라이트맵 밀도가 바뀌는 게 보이죠? 저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라이트맵 밀도를 조절하셔서 나중에 메모리를 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 디스턴스. 컬 디스턴스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컬링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 디스턴스 볼륨을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컬 디스턴스 볼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레벨에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일정 크기로 키워줍니다. 키워주면 이 볼륨을 디테일 탭에 가보시면 컬 디스턴스 탭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사이즈하고 컬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즈가 뭐냐면 다른 뷰포트로 가셔서 이제 옆에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뷰 모드가 있잖아요. 이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시면 밑에 여기 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쭉 나오죠. 이 건물 크기가 지금 455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대충 보고 예를 들어서 한 3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액터들을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00 정도 되는 거리에서 컬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네요. 게임 모드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키보드에서 G키를 눌러주시면 보시면 좀 더 키워봐야 되겠네요. 값은 800, 1000 어디 갔지? 지금 컬링 되는 게 보이시네요? 좀 더 키워볼까요? 얘를? 작은 데 좀 더 키워서 액터들이 다 합쳐져 있는?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왜 작동을 안 하지? 이상하네요. 되네요. 거리가 너무 길었네요. 보시면 이게 컬링 처리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멀리 있는 액터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컬링을 처리해서 최적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에러 디바이어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아티스트 분들이 레벨을 작업하시다 보면은 레벨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텍스처를 처음에 크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든 텍스처를 나중에 최적화할 때, 피킹할 때 사이즈를 줄이시는 작업을 하는데 이건 다 포토샵에서 일일이 할 필요 없이 텍스처 디테일, 그러니까 텍스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 디테일 패널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에로디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숫자 값을 1로 넣어줬을 때 임포트된 실제 사이즈는 1024인데 디스플레이드 되는 건 512. 그러니까 1일 때 2의 배수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다 숫자를 1을 넣어주시면 얘가 256이 되겠죠. 그런 정도 사이즈로 줄어서 나중에 패킹될 때 그 사이즈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텍스처 사이즈를 나중에 패킹할 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배경하는 거에 대해서 좀 대충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엔진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좀 알아보면, 먼저 캐릭터를 만드실 때 이런 로봇 리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하드 서페이스를 지브러시나 이런 데서 만들죠. 그런 다음에 맥스에서 이렇게 로우 폴리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본 세팅을 해서 리깅 작업까지 하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엔진에 어떻게 가져오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얘는 얘가 스켈레탈 메쉬라고도 하고 움직이는 액터라고도 하는데, 얘는 엔진에 가져올 때 좀 아까 스태틱 메쉬 배경 오브젝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해드리려고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로 마찬가지로 FBX 포맷을 지원합니다. 얘도 이름을 지어주면 짱맨, 전주 짱맨이라고 딱 치고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엔진에서 컨텐츠 브라우저에 와가지고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어디 갔지? 네,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셋을 임포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4번에서 전주 짱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FBX 임포트 옵션이 아까랑 좀 다르죠. 바로 이 스켈레탈 메시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로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텍스처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화해서 모두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좀 기다려보시면 벡터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스켈레탈 메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캐릭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 움직이는 캐릭터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을 엔진에서 아까 배경 오브젝트 만들듯이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PBR에 맞게끔 베이스 컬러 텍스처는 색깔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노멀 맵은 하이폴리곤 만든 그 오브젝트에서 베이크를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채널 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라든지 메탈릭 텍스처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 마스크 채널 맵은 뭐냐? 예전 방식은 텍스처를 개별 오브젝트 위주로 만들었었죠.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 텍스처를 개별 오브젝트 위주보다는 재질 위주로 제작을 해라. 그래서 보시면 뭐 스킨이면 스킨, 가죽이면 가죽, 메탈이면 메탈, 이런 식으로 질감별로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채널 맵을 만들어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그 질감별로 머티리얼을 만드는 거죠. 뭐 가죽이면 가죽, 뭐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런 채널 맵을 이용해서 블렌딩을 해가지고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하나에 머티리얼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예쁘게 나와요. 예전에 하이폴리곤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죠. 하이폴리곤도 질감별로 나눠가지고 그 머티리얼별로 다 넣어서 타일링 텍스처 넣어가지고 질감을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채널 맵을 이용해서 뭐 가죽이면 가죽, 뭐 쇠면 쇠 이런 식으로 마스크 맵들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그 아까 제가 임포트한 캐릭터에다가 애니메이션 어떤 식으로 넣느냐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다르거든요. 한번 보자면
이런 걷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아까 그 로고 데이터 익스포트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앞으로 걷기. 자, 익스포트 하실 때는 여기 애니메이션 탭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탭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베이크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이 현재 0에서 37까지 있는데 이거를 베이크를 하겠다 하고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엔진으로 돌아와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임포트를 눌러서 앞으로 걷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임포트하는 옵션이 아까랑 또 다르네요. 그죠?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스켈레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뼈대. 얘가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어떤 뼈대 캐릭터에다가 넣을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어디였지? 전주 짱맨이라고 해서 가져왔죠. 전주 짱맨은 선택해줍니다. 뼈대를. 거기다가 임포트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놓은 전주 짱맨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임포트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이렇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